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행림출판사에서 1980년대에 묶어냈던 한국 우수추리 단편 모음집 제 4권입니다. 4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1, 2, 3권 어렵게 도서관에서 구해서 재미난 것들 이미 소개해드렸고 지금은 4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요. 김상헌 작가의 헌터라는 작품입니다. 유대호, 본문 시작했어요. 헌터. 유대호.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헌터였다. 헌터만 아니라면 모종의 계획을 실행하려는 지금 그가 두려워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유대호는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90%로 점쳤다. 나머지 실패할 가능성이 10%. 그건 헌터의 몫이었다. 보통은 이 정도의 성공 확률이라면 절대 망설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대가 헌터이고 만약 실패한다면 그의 최후는 헌터의 손에 맡겨야 할 것이므로 유대호는 신중을 기해야 했다. 헌터에 대해서는 홍주표의 거물급 간부이며 한국 지부장인 그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다. 국적은 어디인지, 이름은 뭔지, 몇 살이나 됐는지, 주 거주지는 어디인지. 반면에 그의 전설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3년 전. 태국 지부장 몽손트가 조직을 배반하고 마약 밀매 대금 1,300만 달러를 갖고 잠적했을 때 몽손트를 처형한 것이 바로 헌터였던 것이다. 몽손트는 태국을 빠져나가 각국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산타모니카만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낡은 목조 별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다. 헌터의 추적 능력은 거의 신화에 가까웠다. 암흑가에서는 헌터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자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다. 1급 살인 청부업자들로 널리 알려진 블랙 타이거, 마이클 슈람, 자크 데나르 등도 헌터의 이야기에는 존경심을 표시하는 형편이었다. 유대호는 등받이가 높은 가죽 회전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위스키 글래스에 액체를 따르고 얼음 몇 조각을 넣은 다음 글래스를 들고 유리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커튼을 젖히자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다. 방탕과 탕진, 그리고 폭력을 감추고 있는 탕부. 유대호는 그렇게 느꼈다. 그에게 있어서 밤이란 거칠고 음탕한 욕망의 덩어리일 뿐이었다. 안식보다는 긴장과 흥분을 주는 도박 같은 것일 뿐이었다. 이제 유대호는 그러한 밤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액체를 찔끔 입속으로 흘려넣었다. 나는 결코 몽손트처럼 당하지 않아. 난 그런 불쌍한 바보가 아니야. 유대호는 단숨에 위스키를 마셨다. 독한 알코올 성분이 목구멍을 훑어내듯 자극했다. 늙은 호랑이 같은 회장은 조만간 그의 잠적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회장은 분노하거나 비웃으며 헌터를 파견할 것이다. 유대호는 회장이 비웃으리라고 여겼다. 유대호, 난 네놈이 몽선투보다는 똑똑한 줄 알았다. 네놈이 그렇게 어리석은 놈인 줄은 몰랐다. 감히 2천만 달러를 갖고 사라져. 유대호는 빙긋 미소를 지었다. 2천만 달러는 내 퇴직금일 뿐이야. 지난 30여 년간 난 당신한테 충성해왔어, 회장. 이제 나도 좀 편히 쉬어야겠어. 바닷가가 보이는 자그만 별장에서 남은 여생을
여유 있게 보내겠다는 것일 뿐이야. 회장,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유대호는 미리 준비해 놓은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이것으로 끝이었다. 거리 저편으로부터 앰뷸런스 한 대가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왔다가 사라졌다. 그는 차고에서 검은색 벤츠를 꺼내 하얏트 서울 호텔 쪽으로 차를 몰았다. 지금 그 호텔에서는 한 미모의 젊은 여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광고 모델로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이수지가 바로 그녀였다. 유대호는 여자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여자는 다만 정사의 파트너로 여겼다. 여자란 언제나 그가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널려 있었다. 머릿속은 텅 빈 채 반반한 얼굴과 몸 하나만으로 허영을 향해 마구 돌진하는 백치 같은 여자들에게 그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한 그가 최초로 이수지에게 관심을 두었다. 약 2달 전 이수지는 유대호가 조직의 블랙마켓 사업과는 별도로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광고 회사에 처음 모습을 나타냈다. 그녀 역시 하루에도 대여섯 명씩은 찾아오는 광고 모델 지망생 중에 하나였는데 그녀는 운 좋게도 유대호의 눈에 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말에 의하면 지방의 여자 대학을 졸업하고 출세를 하고자 과감하게 서울로 올라온 여자였다. 유대우는 그녀의 때가 덜 벗어진 듯 하면서도 신선하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몇 번 그녀의 뒤를 밀어주었다. 그 덕분에 이제 그녀는 급성장을 해서 텔레비전과 영화 출연 요청까지 받고 있는 준 스타가 되어 있었다. 하얏트 서울호텔 13층 1331호 앞에서 유대호는 가볍게 노크를 했다. 문이 열리고 이수지가 미소 담긴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는 보기 드문 팔등신의 미인이었다. 그녀는 발랄하면서도 품위가 있었다. 자세도 좋았다. 반듯한 이마와 코, 매혹적인 입술이 아름다웠다. 그녀에게서는 싸구려 미인들이 자칫하면 드러내기 쉬운 천박함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속이 그대로 비치는 핑크빛 슬립 차림이었다. 풍성한 젖가슴과 돌기 부분이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자극적으로 움직였다. 가는 허리 아래에는 손바닥만한 레이스 속옷이 팽팽한 히프를 감싼 채 위태롭게 붙어 있었다. 긴 다리는 각선미가 훌륭했다. 죄송합니다. 이 방 어디에 알람 시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시간마다 울리는. 죄송합니다. 그녀는 유대호의 저고리를 벗겨내고 가늘고 긴 손으로 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풀며 그의 넓은 가슴을 쓸었다. 이제 우리는 출발하게 되는 건가요? 물론이야.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어. 3시간 후 기차를 타기만 하면 돼. 수지도 준비를 다 했겠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여행용 가방을 가리켰다. 아,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외국엔 언제 가게 되는 거죠? 한 달 정도만 더 국내에 머무르면 돼. 그리고는 어디로 가나요? 우선은 미국, 그 후에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북부 지방으로 갈 거야. 그곳에 멋진 고성을 하나 봐둔 게 있어. 고성이라면 중세시대에 백작이니 남작이니 하는 사람들이 살던 커다란 성을 말하는 게 아닌가요? 물론이야. 멋져요. 우리가 살게 될 성의 이름은 뭔가요? 파이비. 파이비? 사슴들의 언덕이라는 뜻이지.
원래는 그곳이 스코틀랜드 왕가의 사냥터였다더군. 빨리 가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 내 귀여운 베이비. 사정만 허락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곳으로 가고 싶어. 유대호는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입을 맞추었다. 유대호는 물론 파이비성에서 헌터와 조직의 눈을 피해 오랫동안 편안하게 은둔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파이비성 외에도 몇 채의 집을 유럽과 중남미에 더 마련해 두고 있었다. 그녀는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놓고 유대호의 옷을 하나씩 벗겨 주었다. 그리고 그녀도 슬립과 팬티를 벗어버렸다. 아까 여기까지 읽었죠? 그녀는 유대호의 온몸에 비누칠을 하기 시작했다. 유대호는 그녀에게 몸을 맡기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은 정성스러웠다. 그녀의 손은 어느덧 다리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손은 점차 위로 올라오며 더욱 섬세히 비누칠을 했다. 어느 부분에선가 유대호는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경련하듯 허리를 꿈틀하고 그녀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았다. 그녀는 집요한 애무를 거듭했다. 마침내 그는 더 참지 못하고 그녀를 일으켰다. 태국 방콕의 두시타니 호텔 펜트하우스에 머무르고 있는 홍죽회의 늙은 회장은 심기가 불편했다. 그는 푸른 잔디와 열대 수목들이 연못 주위를 감싸고 있는 룸피니 공원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어디죠? 그는 뒷짐을 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방콕 최대의 공원인 룸피니를 내려다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는데 지금은 조금도 그렇지가 않았다. 유대호가 잠적을 했단 말이지. 침묵 끝에 회장이 탁한 음성을 뱉어내듯 입을 열었다. 그는 유대호의 잠적을 못 믿겠다는 듯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묻고 있었다. 문 쪽에 공손하게 서 있던 건장한 사내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벌써 3일째 한국 지부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회장은 또다시 침묵했다. 그는 여전히 공원 쪽에 시선을 두고 있었지만 공원을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회장은 배신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충격을 다스리는 듯했다. 회장은 이내 위압감이 느껴지는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내가 그놈의 배신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건 아니야. 하지만 난 그놈을 믿었기에 설마 했어. 그놈은 내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였던 놈이었어. 그런데 그놈이... 몇 걸음 거닐던 회장이 단호하게 돌아섰다. 유대우를 없애버려. 배신자는 절대 살려둘 수 없어. 알겠습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사내는 허리를 90도로 구부리고 밖으로 나갔다. 회장은 피곤한 듯 의자에 앉았다. 그는 10여 년 전 태국 국경지방의 마약 재배와 연관된 총격전에서 입은 다리 부상 때문에 오래 서 있지를 못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집스럽게 지팡이 신세를 거부했다. 어떠한 이유로든 지팡이 신세라면 은퇴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때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몇 번 더 신호음이 울린 뒤 회장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묵묵히 전화 저쪽의 말을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유대호가 한국에 그냥 머물러 있단 말이지. 알았네. 그놈을 꼭 없애야 해, 헌터. 유대우는 가방 속에서 서브머신건과 스미스 앤 웨슨 44구경 매그넘 리볼버를 꺼내 낡은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 옆으로 단기관총에 32발들이 탄창 5개를 늘어 놓고 그중에 하나를 집어들어 그립 부분에 삽입시켰다. 놀이쇠를 후퇴 전진시키자 철컥 총알을 물고 고정이 됐다. 안전장치를 잠그고 언제라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창문 앞에 놓았다. 단기관총은 성능이 좋은 우우지였다. 리볼버에는 하나하나 총알을 집어넣었다. 유난히 긴 총신은 44 매그넘용인 8과 8분의 3인치짜리였다. 총신이 길어서 명중률이 우수했다. 유대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권총 중에서는 대구경이고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이 리볼버를 즐겨 사용했다. 실제로 휴대하고 다니며 사용하기에는 불편할 정도로 큰 모델이기는 하지만 한정된 지역에서는 믿을 만한 총이었다. 우우지는 총신을 미통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전장을 축소시키고 탄창을 그립 부분에 삽입하는 등 설계가 잘 된 단기관총이어서 유대호가 좋아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 권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립 세프티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대책도 다른 서브머신 건에 비해서 훌륭했다. 또 우우지는 그 성능을 인정받아 나토군에서 제식화되어 있었다. 창문은 시야가 좋았다. 누군가 접근을 한다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창문이 사방으로 나 있다. 북쪽에는 과수원이 있어서 시야가 제한되는 것이 불만스럽기는 했지만 과수원과 그가 있는 건물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므로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었다. 만약의 경우 유리한 위치는 확보되어 있는 셈이었다. 그와 이수지가 서울로부터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이 낡은 농가에 내려온 지가 벌써 10일째였다. 농가는 마을과는 충분히 외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불필요한 사람과의 접촉은 염려를 안 해도 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를 계획이었다. 그는 헌터가 이곳을 찾을 가능성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총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것이었다. 만약 헌터가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해 그가 은연중에 남겼을지도 모를 어떤 행적을 더듬어 이곳을 찾아온다면 그는 머뭇거리고 어쩌고 할 시간이 없을 것으로 여겼다. 상대는 특급 프로페셔널 킬러인 것이다. 그가 잠시라도 허점을 보인다면 그의 머리통은 헌터의 총에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 헌터 하고 유대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최대의 공격은 최대의 방어라는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전설적인 능력을 가진 헌터가 두렵기는 했지만 도망만 칠 생각은 없었다. 그는 암흑가에서 30여 년을 살아온 인물인 것이다. 그는 갖가지 죽음의 고비로부터 살아남은 암흑가의 우두머리이고 총기 사용과 폭발물 취급에 능숙한 기술자이기도 했다. "뭐 하세요?" 이제 막 게으른 늦잠에서 깨어난 이수지였다. 그녀는 소매와 통이 넓은 유대호의 흰 셔츠 하나만을 걸치고 서 있었다. 건강하고 미끈한 다리가 보기에 좋았다. 내 귀여운 아기. 이제야 깨어나셨군." "그게 뭔가요?" "어머, 총?" 그의 곁으로 다가오던 그녀는 놀란 얼굴이 되어 눈을 동그랗게 치켜떴다. "아무것도 아니야, 수지. 만약을 생각해서 꺼내 놓은 것일 뿐이야.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유대호는 그녀를 안아 주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녀의 음성은 가늘게 떨렸다. "쓸데없는 걱정이야. 나를 믿어." 그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아 입을 맞추었다.
전 그래도 어쩐지 겁이 나요. 바보 같은 소리. 그녀는 그의 목에 둘렀던 팔을 풀고 우지 단 기관총을 살짝 건드려 보았다. 호기심이 생긴 모양이었다. 음, 이런 게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니 무서워요. 여기엔 총알도 들어 있겠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일 뿐이야. 흠. 자, 어서 먹을 것 좀 만들어 줘. 배가 몹시 고파. 알았어요. 곧 준비할게요. 그녀는 유대호의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것이 여성의 아름다움으로 여겨졌다. 그녀는 임시로 마련된 식당 쪽으로 걸어갔다. 유대호는 농가에 있는 것으로는 유일한 문화기구이며 오락기구인 흑백 텔레비전을 켰다. 전파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 화면이 신통치 않았지만 그는 화면에 몰두하려고 노력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그는 소비해야만 했다. 목에 주름살이 많은 여자와 눈에 쌍꺼풀 수술을 한 여자, 그리고 얼굴이 뾰족해서 여우나 쥐를 연상케 하는 여자. 이렇게 셋이서 주부 대상의 건강 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고 있었다. 흰 폴로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은 건장한 사내는 라이플 케이스에서 60분의 30 스프링필드 스네이퍼 라이플을 꺼냈다. 아, 요거는 좀 공간을 띄고 시작된 부분인데 제가 너무 빨리 읽었네요. 지금 장면이 바뀐 겁니다. 라이플은 잘 손질이 되어 있었다. 그는 표정이 없는 얼굴로 라이플을 들여다보다가 총을 분해해서 닫기 시작했다. 그는 묵묵히 그 작업을 시간을 들여 계속했다. 그는 날카로운 코에 얇은 입술, 완강해 보이는 턱의 사내였다. 머리칼은 약간 곱슬거리며 짧았다. 눈동자는 짙은 갈색이었는데 흔들림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는 전체적으로 어딘가 외국인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는 스네이퍼 라이플, 저격총에 총구를 광채가 돌도록 긴 쇠막대와 그 끝에 달린 헝겊으로 여러 번 닦고 나서 조립을 하기 시작했다. 조립이 끝나자 이스턴 508 시리즈 스네이퍼 스코프, 잠복 저격용 암시 조준기라고 합니다. 스네이퍼 스코프를 라이플에 부착시키고 끝이 뾰족하고 긴 총알을 약실에 집어넣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라이플을 길쭉한 낚시용 가방에 넣고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시계를 들여다본 그는 오후 2시에 출발하기로 했다. 물 한 모금만요. 오후 2시가 되자 사내는 흰 폴로 셔츠 위에 갈색 점퍼를 걸치고 출발했다. 그는 바리안 갤럭시로 고속도로를 달렸다. 바리안 갤럭시는 당시의 자동차 차종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는 297km였다. 그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 오후 6시까지는 대구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날씨는 좋았다. 전형적인 한국의 늦가을이 고속도로와 그 주변에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져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언젠가 그가 본 남태평양의 어느 환상적인 바다보다도 더 맑고 푸르렀다. 사내는 썩 기분이 괜찮았다. 그는 휴게소에서 햄버거 하나와 맥주 작은 것 하나를 먹은 뒤 창문을 약간 내리고 알맞은 속도로 차를 몰았다. 사내는 대구에서 청도로 빠지는 국도로 들어갔다. 경산을 지나갈 때는 벌써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는 경산을 조금 지나서 차를 세운 뒤 상점에 들어가 식사 대용으로 쓸 빵과 맥주 몇 병을 샀다. 아무래도 오늘 밤은 제대로 식사를 못할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사내는
오늘 그가 목표물로 하고 있는 유대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유대호는 결코 손쉽게 볼 상대는 아니었다. 유대호 역시 전문 살인 청부업자들 못지않은 머리와 사격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청도에 도착했을 때는 6시 40분이 약간 지나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운문사 쪽을 향해 비포장 도로를 달렸다. 차량이 거의 없었으므로 그는 속력을 높였다. 가끔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도곡동에 도착한 그는 동곡동, 대구 동곡동에 도착한 그는 차를 숲속으로 밀어붙여 숨기고 낚시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었다. 마을을 지나 한참 걸어가자 과수원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가 찾는 곳임을 알았다. 그는 과수원 뒤로 돌아서 안으로 접근했다. 가능한 한 발소리를 죽였다. 이윽고 낡은 목조 건물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창문에서 불빛이 비치는 것으로 보아 창고 같은 건물이 아닌 것은 분명했다. 그는 낚시 가방을 열고 라이플을 꺼냈다. 그와 건물과의 거리는 60m 정도 되었다.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창문에선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사내는 철컥 총알을 장전하고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10m 정도 더 앞으로 전진했다.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가벼운 바람만이 마른 잎을 스산하게 흔들고 지나갔다. 그는 창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렇게 10분 동안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사내는 점퍼의 지퍼를 목 부분까지 올렸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사내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시계는 어둠 속에서 8시 30분이란 숫자를 드러내고 있었다. 사내는 마침내 초조해졌다. 그는 작은 돌 하나를 주워 건물을 향해 힘껏 던졌다. 돌이 건물의 흙벽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그에게까지 잘 들려왔다. 마침내 사람의 모습이 창문에 나타났다. 건장한 남자였다. 사내는 그가 유대호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사내는 즉시 라이플을 들어올려 유대호를 향해 겨누었다. 스코프를 통해 유대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는 창문을 통해 밖을 살피고 있었다. 스코프의 크로스 포인트에 유대호의 이마 한가운데가 잡혔다. 사내는 방아쇠에 건 인지에 지그시 힘을 가했다. 천천히 내쉬던 호흡을 멈추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사내는 아차 했다. 사내가 방아쇠를 당김과 동시에 유대호는 머리를 움직였던 것이다. 탕 하는 총성만이 어둠의 정적을 흔들었다. 유대호의 모습은 즉시 창문에서 사라졌다. 사내는 유대호가 맞지 않았으리라고 여겼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우물거리고 있을 수 없었다. 사내는 곧 몸을 일으켜 후퇴했다. 유대호는 귓밥 부분에서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않고 우지 단기관총을 집어들었다. 총알은 그의 귀를 스치고 지나가서 벽에 붙은 낡은 그림을 뚫고 박혀 있었다. 그는 문에서 2걸음 비켜선 채 문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2분간 그렇게 꼼짝 않고 서 있었지만 변동은 없었다. 그는 총을 내렸다. 총을 쏜 자는 급습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았다. 헌터, 그자가 드디어 왔군. 유대호는 낮게 중얼거렸다. 헌터가 누군가요? 총소리에 놀라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던 이수지가 잔뜩 겁먹은 얼굴로 물었다.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 수지.
놈이 또 총을 쏠지도 모르니까 저쪽 방으로 들어가 있어. 싫어요. 전 여기 있을래요. 무서워요. 놈은 조물락이야. 내 손으로 곧 처치할 거야. 어서 방으로 들어가. 응? 어서. 유대우는 그녀를 팔에서 떼어내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런 다음 그는 헌터의 사격 포인트에서 비켜서서 벽에 박힌 총알을 살펴보았다. 총알은 벽 속으로 5cm가량이나 들어가 있었다. 상당한 파워를 갖춘 총에서 발사된 것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헌터는 볼트 액션에 주로 쓰이는 스네이퍼 라이플을 자꾸 틀리네요. 죄송해요. 스네이퍼 라이플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308 윈체스터나 6분의 30 스프링필드이리라. 총알의 굵기로 보아서는 223 레밍턴은 아니다. 308이나 6분의 30은 라이플의 평균 사정거리에서도 인간의 두개골을 관통할 만한 파워가 있는 것이다. 또 정밀도나 사격의 안정성 면에서도 우수하다. 유대호는 우우지를 내려다보았다. 헌터는 우우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총을 갖고 있다. 헌터의 총이 훨씬 좋다는 얘기죠. 우우지라면 헌터와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대호는 상황을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솔직히 말하면 어둠 속에서 헌터의 총 앞에 맞선다는 것이 두려웠다. 유대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좀 전까지만 해도 불던 가벼운 바람도 멎었는지 사방이 고요했다. 헌터는 지금 어딘가에 숨어서 이 건물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준비해온 저녁 식사라도 들면서 인내심을 갖고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유대호는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9시였다. 그는 20분 정도를 침묵 속에서 있었던 것이다. 유대호는 조금 답답해졌다. 마침내 그는 헌터와 직접 부딪혀 볼 것을 생각했다. 승산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에겐 헌터보다 더 유리한 점이 하나 있다. 그는 이곳 지리에 어느 정도 익숙한 것이다. 그는 허리에 군용 벨트를 메고 파우치에 탄창 2개를 넣었다. 그리고 과수원과는 반대편의 창문으로 소리 없이 빠져나갔다. 그는 헌터가 과수원에 숨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길을 돌아서 과수원 뒤로 접근하기로 했다. 그는 소로길을 빠르게 달려나갔다. 두 손에는 우지를 들고 가능한 한 자세는 낮춘 채였다. 그는 마치 구르는 공처럼 빠르고 날렵했다. 그는 과수원 뒤의 도랑에 몸을 숨기고 벌써 늙었군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200m 정도를 달려왔을 뿐인데 생각보다 호흡이 가빴다. 역시 은퇴할 때가 되긴 된 것 같았다. 그는 머리만을 내놓고 과수원을 살폈다. 일단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약 10분 정도를 그대로 있다가 과수원을 향해 몸을 움직였다. 마침 바람이 다시 불고 있어서 그가 내는 소음은 바람이 내는 소음에 어느 정도 묻혀버렸다. 그는 천천히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바닥을 기어갔다. 그는 주위를 살피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얼마간 전진한 후 멈추었다. 주위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바로 그때 그는 훅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전방 약 30도 각도에 한 사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사내와 그와의 거리는 약 50m 정도 되었다. 사내는 뭔가를 먹고 있는 것 같았다. 사내의 옆에 그가 찾고 있는 길쭉한 금속 물체인 총이 흐릿한 금속성 빛을 반사하며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틀림없는 헌터였다.
유대호는 즉시 우우지를 헌터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투두두두두두. 둔탁한 총성과 함께 검은 그림자는 풀썩 뛰어오른 듯 하다가 그대로 고꾸라졌다. 유대우는 잠시 기다렸다가 일어서서 접근했다. 건장한 한 사내가 가슴과 복부에 6발의 총알을 맞고 죽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하얗게 빛나는 사내의 흰 폴로 셔츠가 피를 흡수해서 붉은 얼룩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유대호의 얼굴이 천천히 밝아졌다. 급기야 그는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농가로 돌아온 유대호는 이수지에게 말했다. 수지, 어서 짐을 꾸려. 지금 곧 여기를 빠져나가야 해. 이렇게 늦은 밤에요? 조금만 걸어가면 차가 있어. 그걸 타고 곧장 서울로 가는 거야. 유대호는 서울에서 내려올 때 갖고 왔던 것과는 다른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다. 그 가방은 못 보던 건데요? 이건 내가 미리 여기에다 숨겨뒀던 거야. 하, 내 전 재산이 들어있지. 준비는 다 했어? 잠깐만 기다려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서 핸드백을 메고 나왔다. 유대호는 앞장섰다. 그런데 이수지가 움직이는 기척을 보이지 않았다. 뭐해?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그의 눈이 크게 띄어졌다. 그녀가 권총을 그에게 겨누고 있었던 것이다. 유대호, 당신은 우리 조직을 배신했어. 회장은 나한테 당신을 처치할 걸 명령했지. 그녀는 차갑게 딱딱 끊어지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럼 수지가 홍주쾌 사람? 유대호의 놀란 입은 다물어지지가 않았다. 물론이야. 난 2달 전 회장의 명령을 받고 당신의 광고 회사에 들어갔던 거야. 회장은 당신이 배신할 거라는 걸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 그래서 예방책으로 내가 당신의 곁에 있었어. 그럼 내 총에 죽은 자는 헌터가 아닌가? 헌터라고? 그녀는 비웃었다. 처음부터 헌터란 존재는 없었어. 그자는 소모품이었어. 내가 이곳의 위치를 외부로 세워나가게 했지. 그자는 내 덕분에 찾아온 거야. 당신은 그자를 처치하고 기분이 좋았겠지? 헌터는 회장이 만든 가공의 인물일 뿐이야. 그런 사람은 없다고. 응? 어쨌거나 당신은 그자를 죽이고 방심했어. 당신은 그 가죽 가방에 당신의 전 재산, 아니, 우리 조직의 재산이 들어있다고 말을 했어. 자, 배신자, 그 가방을 내려놔. 유대호는 신음소리를 삼켰다. 그럼 이 가방의 재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전화가 걸려와서 끊고요. 그럼 이 가방의 재산 때문에 지금까지 날 살려둔 거로군. 물론이야. 당신 같은 쓰레기를 왜 살려뒀겠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엔딩에서 이런 일이. 자, 물론이야. 당신 같은 쓰레기를 왜 살려뒀겠어? 그녀는 다시 비웃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유대우는 가슴에 2방을 맞고 나가 떨어졌다. 그녀는 그의 관자놀이께에 한 방 더 발사했다. 그리고 유대호의 손에서 떨어진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농가를 나섰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1980년대에 쓰여진 추리 소설. 어 우리나라는 추리 문학이 쪼끔 뭐 때로는 많이 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사실 듣기는 하는데요.
근데 한편의 소설로서의 완성도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 헌터라는 인물이 사실은 가짜였던 거죠. 요즘은 우리가 이런 그 플롯에 익숙하지만 이때는 이게 굉장히 앞서가는 아이디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